리나가 읽어주라. 가장 편안하게 있을 곳을 찾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대화는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 자체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 살찌우는 영혼의 식사이기도 하다. 대화는 단순히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시간을 거쳐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의 세계를 슬쩍 들여다보고 때로는 나와 그의 세계가 겹쳐지기도 하는 것. 그래서 대화가 뻗어나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그 힘은 언제나 놀랍다. 뜻밖의 사람과 나누는 새로운 대화는 우리가 늘 가던 길에 샛길 하나를 톡 터주는 것 같은 색다른 경험을 남길 때가 있다. 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늦은 밤에 제가 책을 읽으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방학 때여서 아이들이 있어서 낮에 시간이 잘 안 나서 밤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 아이도 잠을 아직 안 자고 제 옆에서 책을 들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용히 잘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상황에서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오늘은 대화의 희열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예전에 사는 게 정답이 있으려나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와 같은 컨셉이에요. 대화의 희열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분들의 내용을 책으로 엮었거든요. 그 내용들 이번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유명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구나 이런 걸 또 생각하면서 보니까 더 재밌고 또 실제로 TV에서 봤던 내용이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잘 정리되어 있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좋아하는 부분, 재밌게 읽었던 부분, 좀 마음에 와닿던 부분들 골라서 지금부터 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나가 읽어주라. 가장 편안하게 있을 곳을 찾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고마워. 새로운 뉴욕 무대를 향해. 화려한 데뷔 이후 국내에서 자리를 잡고 활동하던 한혜진은 2006년 해외 진출을 하게 됐다. 한혜진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김소연 대표가 반강제로 등을 떠민 탓이었다. 처음에는 해외에 가라는 말이 너무 싫어서 김소연 대표를 피해 도망 다녔다. 해외 진출이라는 말이 멋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혜진은 이미 한국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외국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외국으로 쫓아내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모델로서 세계 4대 컬렉션에 서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저는 그런 욕심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한국에서 7년을 일했으니 저는 베테랑이었고 일도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해외 진출을 하라는 말은 이미 배가 부른데 갑자기 가난해지라는 거잖아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데 처음부터 신인으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김소연 대표의 행동력에 못 이겨 결국 뉴욕의 한 에이전시와 계약이 성사되었다. 2006년 1월 26일 한혜진은 뉴욕행 비행기를 탔다. 등 떠밀리듯 도착한 뉴욕 공기는 차가웠다. 추워도 너무 추웠다. 공항으로 나오니 리무진 한 대와 슈트를 빼입은 운전사가 한혜진을 마중 나왔다. 리무진을 타고 맨하튼 시내를 가로지르니 그제야 자신이 맨하튼에 입성했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 가기 시작했다. 빌딩 숲 사이를 미끄러지듯 달리던 리무진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어느 거리 끝자락에 멈춰섰다. 운전자는 서류 봉투 하나를 혜진에게 건네줬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열어보면 알 거란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 행운을 빌어요, 꼬마 아가씨. 서류 봉투에는 집 열쇠가 들어있었다. 반쯤 억지로 떠나왔지만 뉴욕에서의 근사한 삶에 초대받은 것 같아 살짝 설레려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방 3칸과 그 모든 방을 가득 채운 2층 침대가 보였다. 그 집은 약 20여 명의 모델이 함께 쓰는 합숙소였던 것이다. 심지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화장실은 고작 2개뿐이었다. 이후로는 캐스팅을 위해 발로 뛰는 나날의 시작이었다. 먼저 숙소에 있는 팩스로 다음 날의 오디션 일정 리스트가 30개쯤 도착한다. 그때는 인터넷이 느려서 팩스로 일정을 전달받았다. 오디션이 최대한 많이 갈수록 쇼에 설 확률이 높아지는데 오디션 장소는 사방에 퍼져 있고 시간은 빠듯하게 붙어 있어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서 돌아다니면 하루에 25군데를 갈 때도 있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3kg씩 살이 쭉쭉 빠졌다. 미국 에이전시는 한국식 매니지먼트를 해주지 않아 모델들이 오디션 장소에 알아서 찾아가야 했는데 혜진은 방향치라 오디션 장소를 찾아가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구글 맵도 없던 때라 가장자리가 달아 꼬깃해진 종이 지도를 들고 오디션 장소를 찾아다녔다. 어렵게 목적지에 도착해도 끝이 아니었다. 이미 30, 40명이 오디션을 보려고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다음 오디션에 늦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릴 것인지 포기하고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인지도 얼른 판단을 내려야 했다. 한혜진은 매번 어떤 오디션에서 나를 발탁할 확률이 더 높을지를 가늠하며 장담할 수 없는 가능성에 시간과 체력을 걸어야 했다. 막상 오디션에 걸리는 시간은 약 1, 2분 정도로 순식간에 끝난다. 모델은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심사위원들이 모델의 서 있는 자세나 워킹 정도를 점검하는 게 전부다. 간단하지만 이미 검증된 유명한 모델들에게까지 예외 없는 절차다. 심지어 한 디자이너의 쇼에 몇 년 동안 선 적이 있는 모델이라도 신인과 똑같이 캐스팅 장소에 모여 오디션을 봐야 한다. 날고기는 새로운 신인들이 많기도 하고 모델의 몸이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얼굴이 알려진 톱모델이라도 쇼에 세우기 전에 몸매가 변하지 않았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디자이너가 확인한다. 모델이란 유명해지더라도 끊임없이 몸으로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사실 매일매일 한국에 돌아오고 싶었어요. 눈 뜨면 내가 왜 여기에 있지? 한국의 내 방, 내 침대에 누워있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눈을 뜨면 2층 침대에 철제 프레임이 보여요. 집에 가고 싶어서 눈 뜨자마자 엄청 운 적도 많아요. 낯선 곳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한혜진이 얻어낸 성과는 실로 놀라웠다. 오디션을 보러 가자마자 다음 날부터 캐스팅이 되기 시작했고 뉴욕에 도착한 첫 시즌에 30개의 쇼에 올랐다. 국내 모델의 해외 진출 케이스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한국 패션계에서도 충격적일 정도의 쾌거였다. 전 세계 모델이 다 모이는 뉴욕 컬렉션에서 동양인 모델의 수요는 여태껏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사실상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나 소비층 자체가 백인들이 많다 보니 옷 자체를 그쪽에 맞춰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뉴욕에 진출한 아시아계 모델 자체도 적고 그 모델들끼리의 경쟁도 어마어마하게 치열했다. 그 와중에 한국인 모델 한 명이 그렇게 많은 쇼에 오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한혜진은 당시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반응은 실감할 수 없었지만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하이패션 매거진 단독 커버를 찍으면서 해외 진출의 여파를 실감할 수 있었다. 대부분 외국 배우나 모델이 장식하던 자리를 동양인 모델이 차지한다는 것은 파격적인 이력이기 때문이다. 한혜진은 걸음마다 최초의 가능성을 증명해내고 있었다. 이나 다음 읽어줘. 세계 4대 컬렉션에서다. 한혜진에게도 기억에 남은 독특했던 쇼가 있다. 그중 하나는 모델들이 쇠파이프에 스피커를 달고 어깨에 짊어진 채로 걸었던 2007년 빅터 앤 롤프 쇼다. 당시 오디션에서는 포트폴리오는 보지 않고 워킹부터 시켰고 남학신처럼 생긴 나무구두를 신고 쇠파이프로 된 지게 같은 걸 매라고 했다. 처음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몇 번을 연습해 천천히 걷는 데에 성공했고 성공한 모델들만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실제 쇼에서는 등에 져야 하는 파이프가 더 무거워졌다.
옷마다 다른 배경음악을 쓰기 위해서 모델이 스피커를 치게 했고 쇠파이프에는 모델을 쏘는 조명이 달려있어 부피도 상당했다. 덕분에 모델들이 각자의 공간을 만들어 걸어야 했던 특이했던 패션쇼였다. 또 하나는 입생 로랑쇼다. 오디션에서 20cm 하이힐을 신고 잔디밭 위를 걸었는데 실제 패션쇼에서 꽃길 위를 걸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난해하게 보이는 의상일지라도 한혜진은 모델의 소임이란 디자이너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구현하고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주어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고 그 노력은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전 세계 패션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무대이자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전 세계 모델들이 한데 모이는 런웨이. 바로 세계 4대 컬렉션이라 불리는 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의 컬렉션이다. 이 컬렉션에 캐스팅된 모델들은 뉴욕에서 런던, 밀라노, 마지막으로 파리까지 4개 도시의 차례로 이동하며 각 쇼에 선다. 그리고 이 컬렉션에서 소개된 패션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그 해의 유행이 만들어진다. 동양인이 외국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흔치 않았던 시기, 2008년 뉴욕에서 한혜진은 안나수이 패션쇼 피날레의 선두에 서서 걸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방인 모델이 피날레 무대의 선두에 서서 걷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패션쇼에 오르는 옷 하나하나가 디자이너에게는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의상들이지만 쇼의 처음인 오프닝과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피날레는 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오프닝과 피날레에 선보이는 의상은 디자이너가 의도한 그 시즌의 테마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연히 디자이너의 의상을 가장 잘 소화하고 표현해내는 최고의 모델이 그 자리에 서게 된다. 그리고 한혜진은 당당히 그 자리를 장식했다. 디자이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해내려 노력했던 한혜진이 잊을 수 없는 디자이너가 있다. 바로 2019년에 세상을 떠난 샤넬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다. 그는 한혜진이 모델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호사스러운 것들을 누리게 해준 사람이었다. 한혜진은 전 세계의 가장 핫한 도시를 만나는 크루즈쇼에서 베네치아 해변에서 만리장성에서 그가 만든 옷을 입고 걸으며 멋진 순간들을 만끽했다. 2006년부터 파리에서 오랫동안 그의 무대에 섰던 만큼 그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디자이너와 모델 사이에는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그 이상이 존재한다고 봐요. 모델로서도 디자이너의 창작물을 멋지게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있죠. 새로운 걸 창작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옷을 짧은 시간 내에 극적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모델이 필요한 거니까 정말 최대치로 표현해내고 싶었어요. 세계 4대 컬렉션에 설 정도로 뉴욕에서의 성과는 뜻깊었지만 한혜진은 약 4년 만에 해외 활동을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하고 싶었던 메이저 쇼에 다 섰고 유명한 광고나 잡지 화보도 다 찍었으니 애초에 목표했던 만큼은 충분히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죽을 만큼 외로웠다.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워서 번 돈을 고스란히 한국을 오가는 비행기표에 쏟아부을 정도였다.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일어나면 하루가 다 지나 있었고 그게 유일한 휴식이었다. 뉴욕에서 충분히 화려한 여가를 즐길 수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한국에 있었다. 평소 모험가 타입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을 사랑하고 오래 만나온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혜진으로서는 낯선 생활을 오래 지속하는 게 오히려 에너지 소모였다. 조금 더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스스로 얻은 성과에 대해 이미 만족했고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한혜진의 성공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후배 모델들에게 동양인 모델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첫걸음이었다. 한혜진은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에 먼저 다녀와 그 세계에 대한 경험담을 전해주고 후배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지금은 많은 한국 모델이 세계의 런웨이에 서고 있다. 한계는 두드리는 자에 의해 깨진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낸 셈이다. 넘어지는 경험은 무엇보다 값져요.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법. 제 몸이 발레를 하기에 완벽한 체형은 아니에요.
팔다리, 목 길이는 괜찮은데 무릎 아래로는 발레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을 바꾸는 연습도 했어요. 노력하면 체형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근육은 스스로 만드는 거죠. 식스팩을 만드는 것처럼 근육 하나하나를 조각하듯이 섬세하게 만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몸은 하루라도 쉬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기에 쉴 수가 없었다. 강수진의 하루는 매일 기계처럼 단조롭게 반복됐다. 새벽 5시쯤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아침 연습에 들어갔다. 극장에 가기 전 2시간 동안 개인 연습을 하며 언제나 3,000번의 점프를 뛰었다. 처음에는 1,000번을 하기도 힘들었는데 반복하다 보니 3,000번까지 뛸 수 있게 되었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러 운동을 하는 것보다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게 훨씬 어렵다. 하지만 강수진은 집중력을 발휘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자신의 한계를 높여가는 것에서 희열감을 느꼈다. 강수진은 이 연습을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다. 아침에 미리 연습하면 언제든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컨디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발레단에 나가 연습과 리허설을 반복했다. 하루 공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늦을 땐 밤 11시가 될 때도 있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도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연습하다 보니 나중에는 하기 싫어도 몸이 움직여졌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힘든 날에도 움직일 수 있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만이라도 연습할 정도로 꾸준히 했다. 심지어 결혼식 날에도 5분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평소처럼 출근해서 연습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연습으로 꽉 채우는 방법뿐이었다. 그래서 강수진은 스스로를 재능보다는 수많은 땀방울을 바탕으로 한 노력파라고 여긴다.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제가 무대에서 빛이 나도록 타고났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제 부족함을 채우려고 계속 노력한 케이스예요. 물론 재능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고 애초에 선생님이 발탁도 안 하셨겠죠. 대신 그 재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 일상은 매일 극장 집만 오가는 단조로운 날들의 반복이었어요. 그렇게 지루하면서도 지독하게 치열했던 하루가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수진은 재능과 노력은 결국 맞물려 있다고 말한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것도 배운 것을 연습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력하는 힘 자체가 하나의 재능인 셈이다. 그 과정은 익히 유명한 강수진의 발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강수진이 신발을 벗고 탁자 위에 다리를 올려놓았는데 그때 처음 강수진의 발을 본 남편이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말했다. 피카소 그림 같아. 남편은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담긴 액자를 선물해 주었다. 못생긴 발을 보이는 것이 짐짓 부끄러웠는데 그가 발을 칭찬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봐주자 발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다. 못생긴 발은 강수진이 노력이라는 재능을 있는 힘껏 발휘해왔다는 증거이자 역사였다. 화려했던 순간에 찾아온 부상. 프리마 발레리나 강수진에게 1998년과 1999년은 가장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명성을 드높인 의미 있는 해였다. 한국인 최초로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부누아 드라당스를 수상했고 유명 브랜드 모델이 되어 독일의 길거리나 지하철, 버스 곳곳에 사진이 붙었다. 독일의 난협회가 새롭게 개발한 품종의 난에 강수진의 이름을 붙여준 일도 있었다. 그만큼 온 세상이 강수진을 주목하고 사랑했다. 하지만 발레리나로서 전성기에 다다랐던 그 시기 이후 강수진은 가장 괴로운 암흑기를 걷게 됐다. 바로 부상 때문이었다. 1995년부터 하루도 쉬지 않았던 엄청난 양의 연습이 다리에 조금씩 독으로 쌓여왔던 것이다. 그때부터 이미 다리의 정강이 뼈가 갈라지고 있었지만 쉬지 않고 5년을 달렸고 1999년에 상을 탄 뒤에는 공연은커녕 걷거나 자지도 못할 정도로 다리의 통증이 심해졌다. 의사들은 강수진에게 앞으로 발레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에 선 순간 발레 인생이 끝났다는 선고를 들은 셈이었다.
제 몸에 대해 알고는 있었죠. 사실 진작에 쉬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게 브레이크 없이 쭉 나아가는 게 저에게 잘 맞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하지 않지만 부상을 극복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다시 발레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 주변에서도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단 한 명, 유일하게 남편만이 곁에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줬다. 그렇다 하더라도 24시간 내내 고통스러운 통증이 계속되어 재활을 해도 이전만큼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당장 쉬어야 했던 1년 동안 거의 매일이 울음바다였다. 뼈가 어느 정도 붙어야 재활도 시도할 텐데 너무 상처가 깊고 골마 있어서 걷지도 못하고 엉덩이로 움직여야 할 정도였다. 당연히 발레에 대해선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래도 재활을 받자 겨우 뼈가 조금씩 붙는 게 보였고 어떻게든 다시 조금씩 발레 동작을 시도해봤다. 그러나 뼈가 붙고 있다고 해도 한동안 몸을 거의 움직이질 못했으니 피땀 흘려 조각해놓은 근육들도 이전 같지 않았다. 발레의 기본 동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강수진이 느낀 실망감은 엄청났다. 게다가 처음 발레를 배울 때와 달리 다시 무대에 설 때는 원래의 기량을 회복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고 좌절감은 깊어졌다. 난생 처음 마주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강수진은 당장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한 걸음부터 내딛기로 했다. 연습을 1시간 더 해보자라는 높은 목표가 아니라 당장 발을 1cm라도 더 들어보자라는 아주 작은 시도부터 목표로 잡았다. 새벽 2시든 3시든 시도 때도 없이 발레발을 붙잡고 서서 조금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울면서 연습을 했다. 고통스럽지만 신기하게도 안 되던 동작이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나아지는 변화가 생겼다. 사실 다시 생각해도 그때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큰 고통을 겪고 나니까 조그마한 행복에도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게 긍정적인 일일까요?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면서 시간이 지나니 또 어느 순간 웃는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무용수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선고를 받았던 강수진은 그렇게 기적을 일구어 다시 무대로 돌아왔다. 복귀작은 첫 주역 작품이었던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 리허설 때 처음으로 감독님에게 집에 가겠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버티며 연습을 거듭했고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랐다. 주변에서는 오래 쉰 것 같지 않다며 놀라워했고 심지어 부상 전보다 표현에 깊이가 생겼다는 호평까지 받았다. 몸이 좋지 않으면 쉬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일화도 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을 할 때였는데 열이 40도까지 오를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적이 있었다. 어떻게든 무대에 올랐지만 귀가 웅웅거리는 통에 1막은 어떻게 넘어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급기야 3막에서는 파트너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해 관객들을 바라보며 착지해야 했는데 멈췄더니 눈앞에 파트너의 얼굴이 보였다. 그날 공연을 끝낸 뒤 최상의 컨디션으로 무대에 서지 못했다는 사실에 속상하고 화가 났다. 몸이 힘들 때는 나를 위해서, 관객을 위해서 노를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당장 주어진 일을 즐기세요. 인생의 반전을 기다리는 법. 얼떨결에 들어가게 된 농구부였지만 서장훈의 키는 중1이었던 당시 180cm 초반이었고 농구를 하기 좋은 신체 조건이었다. 하지만 야구를 하다가 갑자기 농구를 시작한 차민이 초등학생 때부터 농구를 해오던 친구들에 비해 실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서장훈은 2학년이 될 때까지도 만년 후보 선수였다. 경기를 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팀의 전력을 구성하는 데 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동안 혼자서 슛만 연습했다. 보통 체육관은 농구 코트가 가운데에 있고 주전들이 그곳에서 연습을 한다. 그리고 한쪽 벽에 링만 하나 달랑 붙어있는 곳이 있다. 서장훈은 그곳에서 늘 혼자 연습했다. 벽에 붙은 링을 향해 공을 던지고 잡고 또 던졌다. 시합에 나가는 주력 멤버가 코트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후보 선수들은 사실상 소외된 채로 슛 연습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년을 매일 슛만 던졌으니 다른 기술은 몰라도 슛 던지는 실력은 자연히 좋아졌다. 하지만 경기에 나가질 않으니 슛이 잘 들어가도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다 할 목표나 꿈도 없었다. 시합에 나가서 뭘 해봐야겠다는 욕심도 딱히 들지 않았다. 그저 슛이 잘 들어가면 혼자 만족하면서 어찌 보면 무기력할 정도로 단순하게 공을 수없이 던지고 또 던졌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린 서장훈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때가 왔다. 아무래도 운동으로 대학 가기는 그른 것 같고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하나 싶던 와중에 다리를 다쳐 운동을 잠시 쉬게 됐다. 재활 명목으로 3달 정도 운동을 쉬었는데 뜻밖의 그 사이에 키가 10cm가 넘게 자라 198cm가 됐다. 운동하느라 자라지 못한 키가 밀린 성장을 몰아서 해치우듯 중3 때 거의 2m까지 자란 것이다. 쉬고 왔는데 키가 그만해지니까 사람들이 저인지도 몰라봤어요. 그러고 나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죠. 그 후에 시합에 나가게 됐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중학생 농구는 실력의 편차가 아주 큰 시기가 아니라 체격이 중요하다. 2m 선수가 피지컬로 압도하는 데에는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었다. 거기에 그동안 혼자 슛 연습을 하며 쌓아놨던 기량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대회 우승을 하고 중3 때 인생 첫 인터뷰를 하게 됐다. 신문 스포츠 서울에서 서장훈이라는 한국 농구의 유망주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모든 게 바뀐 서너 달 사이 서장훈은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했다. 농구가 내 길인지 아닌지 갈팡질팡하던 사춘기 소녀는 그 무렵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최고가 된다는 게 막연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뚜렷한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웃긴 게 당시 현주엽 선수가 한 학년 아래였는데 원래는 저희가 제일 못해서 맨날 땡땡이 치고 놀러 다녔어요. 근데 내가 키가 클 때 현주엽 선수는 살이 빠지면서 둘 다 기량이 급성장한 거죠. 둘이 같이 뛰니까 성인도 상대할 만한 거예요. 내가 대학 가서 좋은 동료들하고 뛰면 농구 대잔치에 가서 실업팀 다 이기고 우승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인생이 끝난 바로 그곳에서 농구를 하는 마지막 날까지도 경기에서 훌륭한 기량을 보이고 물러나는 것이 서장훈이 오랫동안 생각해온 은퇴의 그림이었다. 그런데 39세가 되던 해에 구단과의 갈등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 좋지 않은 일이 겹치며 슬럼프가 찾아왔다. 농구를 처음 시작했던 중3 때부터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팽팽하게 잡고 있던 고무줄을 확 놓아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해에 은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같은 해에 이혼을 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정신없는 와중에 유야무야 은퇴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서장훈은 농구 선수로서 제대로 은퇴하려면 마무리를 잘해야겠다 싶어서 1년을 더 뛰기로 하고 연봉 전부를 기부하기로 했다. 그렇게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난 2013년 3월 9일 서장훈은 그날 경기에서 33점을 득점하며 27년간 땀 흘리며 뛰었던 코트와 작별을 나눴다. 그날 경기는 좀 이상했어요. 우리는 공이 손에서 뜨는 순간 들어갈 골인지 아닌지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들어갈 골이 아닌데도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하늘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마지막 날 멋있게 그만두라고 하는 것처럼. 은퇴식 때 절대 울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전광판에 자신의 농구 히스토리가 천천히 스쳐 지나가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직까지도 서장훈에게 은퇴는 가장 슬프게 들리는 단어다. 인생 그 자체였던 일을 그만둔다고 생각하니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울컥하고 벅차올랐다. 그날 시합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셨어요. 오늘 경기가 끝나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그래서 내 계획은 이 기자회견 끝나면 가서 몸 잘 풀고 신발끈 묶고 있다가 골 많이 넣는 게 내 계획이라고 대답했죠. 그 이후의 인생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은퇴하는 순간에 흘러나오던 나월의 바람기억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서장훈은 지난 영광과 투쟁, 만남과 이별의 순간들을 묵묵히 떠올렸다.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던 만년 아웃사이더 시절, 서장훈은 운 좋게 출전했던 공식 경기에서 첫 골을 넣었던 순간을 아직도 소중히 기억하고 있다. 이미 경기의 승패가 결정난 가비지 타임에 던진 공이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골이었으나 그날 소녀는 집에서 잠이 안 올 정도의 기쁨을 만끽하며 그 순간을 오랫동안 되뇌었다.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 서장훈을 농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도록 했는지 모르겠다. 그 끝자락에 선 서장훈은 농구 이후의 인생은 그저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직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농구 선수만이 서장훈의 유일한 꿈이었고 그 꿈이 막을 내렸다. 그런데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넘긴 서장훈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인생 제2막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장훈은 은퇴 이후 40여 개가 넘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그중 미운우리 새끼, 동상이몽, 무엇이든 물어보살, 연애 참견 등의 프로그램에 고정 MC를 맡을 만큼 완전한 방송인으로 거듭났다. 사실 원래는 은퇴하고 몇 년 정도는 쉬기만 하려고 했어요. 이제 다 내려놓자고 생각해서 선수 생활 때와 다르게 아예 무질서하게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유재석 씨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만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이 아시듯 무한도전 유혹의 거인편에 출연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 이후로 방송에서 섭외가 물밀듯이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농구선수로 활동할 때는 내가 공공의 적인가 싶을 정도로 차가운 관중의 시선이 쏟아졌는데 대중들에게 친근한 거인 캐릭터가 되니 호감 어린 관심을 받았다. 어쩌면 서장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코트에서 인상 쓰고 싸우는 모습만 보니까 굉장히 까칠하고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선수로서의 페르소나인 셈이고 사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서장훈이 평소의 제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기회인 것 같아서 점점 방송 출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방송을 하면서는 경기에서처럼 죽기 살기로 나를 세울 필요가 없었다. 농구에서는 승리를 위한 자존심, 자부심, 승부욕 같은 감정들이 중요했다. 농구선수 서장훈은 승리를 향한 이기적인 플레이어였을지 몰라도 그는 농구 외에는 자존심을 세우거나 집착하는 면모가 없는 편이다. 예능은 일종의 논제로섬 게임이라 누가 이기고 지는 것 없이 다 같이 잘하면 즐거워지는 시기니 농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판이었고 마음이 편했다. 무엇보다 서장훈은 방송 전문가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었다. 스스로 노력으로 쟁취해 얻었다기보다 덤으로 고맙게 온 선물 같은 자리였기에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애쓰거나 가진 것을 지키려고 힘을 줄 필요가 없었다. 그저 많은 분이 찾아주는데 감사한 마음이고 제작진이나 출연진들에게는 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할 뿐이었다. 처음엔 연예인이라고 하기엔 쑥스럽기도 하고 이 분야에 오래 있던 분들에게 신뢰가 아닐까 싶어 주저했지만 어느덧 그는 누가 봐도 명실상부 인생 이모작을 성공한 방송인 서장훈이 되었다. 앞으로 또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인생에 생각지 못한 반전이 있다는 걸 몸으로 경험한 만큼 당장 주어진 일을 즐겁게 열심히 하자는 게 서장훈의 현재 계획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농구인이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농구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지금 또 다른 길을 걷는 서장훈이 있는 것도 과거에 농구선수 서장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농구선수로서도 예능인으로서도 뚜렷한 존재감을 자랑하며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온 그의 인생이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분명한 건 그는 이제 어디에서든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주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세요. 함께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방법.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나 많은 역사적 순간이 큼직한 자취를 남기며 새겨질 수 있을까?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유년기 때부터 쭉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온 푸른 눈의 그는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를 연상시키듯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장면마다 등장하며 깊은 족적을 남겼다.
개인과 역사의 상처 자국을 마주할 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이념과 사상 앞에선 그보다 중요한 인간 생명의 가치와 의료인으로서의 깨달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온 인류한 교수는 또한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순천인이기도 하다. 한국 의사 면허 시험을 치르다. 인류아는 한국 의사시험에 합격한 최초의 서양인 의사이자 의학적 설비가 갖추어진 한국형 앰뷸런스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기도 하다. 어릴 때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달달한 엿을 파는 엿장수가 제일 부러웠던 시골 소년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다친 염소에 대한 짧은 대화 때문이었다. 개에게 물려 다친 염소를 치료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오셔서 물었다. 불쌍하지? 너무나 불쌍해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더니 그분이 한마디 덧붙였다. 동물도 이렇게 불쌍한데 이만큼 아픈 사람도 많단다. 그 말을 듣자 나는 사람도 좋아하고 과학도 좋아하니 나중에 크면 의사가 되어야겠다라는 확실한 결심이 들었다. 이후 의대에 진학해 공부할 때 외국인 친구들은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서 의사 면허 시험을 치렀다. 한국에서는 의학 용어가 모두 한자로 쓰여 있어서 너무 공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관절 탈구증, 홍반성 낭창 등 한국어로 읽어도 어려운 고유 명사가 다 한자로 되어 있으니 이해를 떠나 읽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심지어 담당 교수님도 미국으로 돌아가 시험 볼 것을 권했다. 하지만 인류아는 한국에서 의사를 할 것이니 당연히 한국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쉽지 않았지만 당당히 의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렇게 의료인이 된 그가 앰뷸런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 건 아버지의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1984년 4월 10일 오후 늦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니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관광버스가 차를 덮쳐 아버지가 트럭 밖으로 튕겨나가는 큰 사고가 났다고 했다. 다행히 이웃들이 아버지를 발견해서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가 보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며 보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말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는데 큰 병원으로 가려니 구급차가 없어 택시를 잡아 타느라 응급처치가 늦어졌다. 안 되겠습니다. 광주 진간쯤을 가로지르던 택시 안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을 예감한 듯 한마디를 남겼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어떻게 손써볼 겨를도 없이 큰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그때 인류아는 본과 학생이었기에 응급처치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병원에 빨리 가면 살 수 있는데 한국에는 구급차가 없어 빠른 처치를 하지 못해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절감했을 뿐이었다. 이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 미국 지인들이 모금을 통해 순천 지역에 구급차를 기증하기로 했다. 그런데 미국 구급차를 사오려고 하니 당시 돈으로 8천만 원이 넘었다. 턱도 없이 비싼 가격에 차라리 집에서 구급차를 만들자는 생각이 들어서 목수와 철공업자들을 불러 15인승 승합차를 구급차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3개월에 걸쳐 제세 동기를 비롯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비들도 구입했다. 그렇게 최초의 한국형 앰뷸런스가 인류안의 순천집 뒷마당에서 탄생했다. 1993년 3월 12일 인류아는 순천소방서에 구급차를 기증했다. 그때는 병원 전 처리라는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응급의료팀을 초청해서 6주 동안 교육을 추가로 실시했다. 총 칼로 인한 외상이 많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교통사고로 인한 돈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특성에 적합한 구조 교육을 한 것이다. 초반에는 이런 훈련이 익숙하지 않아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도 많았다. 만반의 준비 끝에 시골집에서 한 할머니가 풍으로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첫 출동을 나갔을 때였다. 그런데 시골집으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방에 들어가기 전 신고 있던 워커의 끈을 하나하나 풀어 벗는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를 들것에 싣고 나와서 또 한참 동안 워커를 다시 신었다.
다행히 무사히 이송했지만 미국 의료팀과 행동 지침에 대한 긴급 회의를 열었다. 아무리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지만 응급시에는 예를 차리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급할 땐 신발 벗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 그런 것까지 하나씩 정해야 할 만큼 첫 출동 때에는 모든 게 서툴렀다.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살던 중 그 나라의 미비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아버지가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어쩔 수 없이 거주하던 나라를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뭔가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형제 중에는 한국에서 사대를 지냈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 그만 떠나자고 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인요한은 구급차를 만들어 많은 목숨을 살림으로써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한을 푼 것이라 여겼다. 앰뷸런스를 기증한 것은 신성한 보복이었어요. 구급차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한을 푼 거죠. 완성해 놓고 보니 절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는 이 앰뷸런스 자체를 아버지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 앰뷸런스가 그의 순천에서 1000번을 출동했고 앰뷸런스가 없었으면 살 수 없었을 67명의 환자를 살렸어요. 아버지는 가셨지만 아버지로 인해서 그 많은 목숨이 살아난 겁니다. 당시 아버지의 지인이 장례식장에서 자네 아버지는 한국 사람처럼 살다가 한국 사람처럼 떠났다는 말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만큼 길가에서 사고가 나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었다.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기를,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받아 이 땅의 허망한 죽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랐다. 그런데 지금의 구급차는 당시의 취지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최초의 앰뷸런스는 원래 15인승으로 환자 침상 위에 공간이 있어서 심폐소생술이나 삽관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구급차는 12인승이라 환자 머리 위에 진료 공간이 없어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구급차를 12인승 승합차로 만들면 비용 절감은 되죠. 근데 정작 필요한 응급처치는 못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차를 세우고 환자를 내려서 해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보건복지부 장관, 응급의학회장, 소방청장한테도 편지를 써봤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구급차 문제는 의사들이 반드시 책임지고 감독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견인차가 20대 있다면 앰뷸런스는 한 대밖에 없다. 사람을 구하면 돈이 안 되지만 차를 구하면 돈이 된다는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미비한 응급구조 시스템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된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소중한 단 하나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으로 바뀌어야 하는 문제다. 네,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나야, 잘 들었어? 응. 어땠어? 좋았어. 좋았어요?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만큼, 이야기만큼 참 좋은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잘 저는 읽어봤고요. 전체 책 다 읽어보시면 더 마음 깊이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대화의 희열 읽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